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겨울을 나고 계신가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진다고들 합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 숨겨진 살아온 세월을 읽어내고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해 보기도 하지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그 연륜이라는 것이 무참히 깨지는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간의 가장 밑바닥, 그 민낯을 보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던 지난 여름, 강원도의 어느 외딴 펜션에서 겪었던 아주 기묘하고도 서늘한 사건입니다. 점잖은 양복을 입고 고상한 척하던 한 노인과 세상 무서울 것 없어 보이던 철없는 젊은 여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졌던 숨막히는 신경전, 그리고 빗소리에 묻혀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그날 밤의 진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짐승이 살고 있다고 하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이중성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비가 옵니다. 마치 하늘의 거대한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비입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잿빛 물안개에 갇혀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듭니다. 거센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어달라고 필사적으로 두드리는 손짓 같기도 하고 가슴 속에 맺힌 억울함을 토해내는 절규 같기도 해서 듣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는 지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오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서늘한 기억은 좀처럼 데워지지가 않네요. 이 이야기는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여름 장마가 얼마나 유난스러웠는지요. 기상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라고 연일 보도를 해댔고 텔레비전을 틀면 온통 불어난 물에 잠긴 도로와 무너진 제방 소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모든 소란이 저와는 상관없는 아주 먼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제 인생에 그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올해로 65이 된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살았습니다.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시를 읽어주고 소설 속에 담긴 삶의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 제 천직이라 믿으며 살았지요. 분필 가루가 날리는 칠판 앞 아이들의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 낡은 교무실 책상에서 맞던 묵은 종이 냄새. 그 모든 것이 제 우주였습니다. 3년 전 정년 퇴임을 하고 교문을 나서던 날을 기억합니다. 섭섭함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평생을 시간에 쫓기며 살았으니 이제는 알람 소리에 놀라 깨지 않아도 되고 수업 준비하느라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달콤한 사탕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제부터는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못 읽었던 책도 실컷 읽고 가보고 싶었던 곳도 마음껏 다니면서 우아하게 늙어가야지. 그렇게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주어진 자유는 생각보다 빠르게 지루함과 고독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퇴임하기 2년 전에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긴 투병 생활 끝에 남편을 보내고 혼자 남겨진 집은 너무나 넓고 고요했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지만 더 이상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안도감보다는 서글픔으로 다가오더군요. 거실로 나가 덩그러니 놓인 소파에 앉아 있으면 벽에 걸린 시계 바늘 돌아가는 소리만이 째깍째깍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너는 이제 할 일이 없어. 너는 혼자야. 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쓰던 욕실의 칫솔꽂이에는 이제 제 칫솔 하나만이 외롭게 꽂혀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던 시간은 사라지고 혼자 차리는 밥상은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해서 목으로 넘기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마다 다녀왔어? 하고 맞아주던 남편의 굵직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서 저는 종종 현관 입구에 서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제 짝을 찾아 떠났고 명절이나 생일 때나 되어야 얼굴을 비춥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상냥한 목소리에도 저는 혹여나 짐이 될까봐 괜찮다, 아무 걱정 말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곤 했지요. 그렇게 저는 점점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 쓴 건전지처럼 서랍 한 구석에 처박혀 잊혀가는 존재가 된 것만 같은 무력감. 그게 참 견디기 힘들더군요. 텔레비전을 켜면 나오는 화려한 세상, 창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저와는 상관없는 풍경처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 마음이 장마철 곰팡이 핀 벽지처럼 눅눅하게 썩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론가 떠나야 했습니다. 익숙한 가구, 익숙한 냄새, 남편의 부재가 사무치게 느껴지는 이 집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야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짐을 꾸렸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홍천의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더 힐이라는 펜션이었습니다. 은퇴한 동료 교사가 다녀오고 나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곳이었거든요. 산 중턱에 홀로 떨어져 있어 경치가 빼어나고 무엇보다 맑은 계곡물이 펜션 바로 앞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 거기에 가면 잡념이 싹 사라져요.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있으면 머릿속이 맑아진다니까요. 꼭 한번 가보세요. 동료의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흐르는 물소리. 내 마음속의 고인 우울함과 고독도 저 계곡물에 씻겨 내려갈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말이죠. 내 차를 직접 운전해 집을 나서던 날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초록빛 산들이 어서 오라며 손짓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있던 오래된 CD를 꺼내 틀었습니다. 7, 80년대를 풍미했던 올드 팝송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드라이브하며 즐겨 듣던 노래들이었죠. 음악을 흥얼거리며 달리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20살 시절로 돌아가 무전 여행을 떠나는 듯한 설렘마저 느껴졌습니다. 홍천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꼬불꼬불한 산길을 한참이나 올라갔습니다. 내비게이션조차 길을 잃을 듯 깊은 산골이더군요. 울창한 나무들이 터널처럼 이어진 길을 지나자 드디어 펜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유럽의 고성을 연상시키는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외벽을 감싸고 있었고 잘 가꿔진 정원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펜션 바로 아래로는 동료의 말대로 맑은 계곡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쏴 하는 물소리가 청아하게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김정순 선생님이시죠? 차에서 내리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주인 부부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인상이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안주인은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린넨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바깥 주인은 사람 좋아 보이는 넉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가 좀 깊죠? 그래도 공기 하나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주인 남자가 내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좋네요. 오는 길이 좀 험하긴 했지만 풍경을 보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객실은 2층 끝방이었습니다. 테라스 문을 열면 바로 숲과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가장 좋은 방이라고 하더군요. 방 안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습니다. 원목 가구에서 은은한 나무 향이 났고 침구에서는 갓 세탁한 뽀송뽀송한 햇살 냄새가 났습니다. 짐을 대충 풀고 테라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바람소리와 물소리, 새들의 지저귀만이 들려왔습니다. 아,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평화인가.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맑은 공기가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책이나 읽고 산책이나 하며 지낼 작정이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전직 교사도 아닌 그냥 인간 김정순으로 온전히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그 소박한 바람은 펜션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산바람이 거칠어지더니 파란 하늘이 순식간에 잿빛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테라스 난간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지나가는 소나기려니 했습니다. 산속 날씨는 워낙 변덕이 심하다니까요. 그러나 빗줄기는 멈추기는커녕 점점 더 굵고 거세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돌변하더군요. 우르릉 쾅. 밤새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고 창문이 덜컹거릴 정도로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평화롭던 계곡물 흐르는 소리는 어느새 거대한 맹수가 포효하는 듯한 공포스러운 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낯선 곳에서 그것도 이렇게 험한 날씨 속에 혼자라는 사실이 새삼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제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물바다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1층 식당으로 내려가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주인 부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주인 남자는 연신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고 안주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주인 남자가 한숨을 푹 내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간밤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펜션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다리가 유실됐답니다. 네? 다리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당분간은 꼼짝없이 갇히게 생겼습니다. 군청에 연락해서 복구 요청은 했는데 지금 여기저기 피해가 커서 당장은 힘들다고 하네요. 게다가 비가 계속 이렇게 오면 장비가 들어오기도 어렵고요. 고립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이 펜션은 마을과도 꽤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일한 통로인 다리가 끊어졌으니 이곳은 이제 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신호 감도도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인터넷도 됐다가 안 됐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편안한 휴식처가 순식간에 탈출할 수 없는 감옥으로 변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식당에는 저 말고도 다른 투숙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곳에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간 이 사람들과 꼼짝없이 부대끼며 지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은 창가 쪽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노신사였습니다. 이르는 좋기 넘어 보이는 그는 이런 난리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극히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평온하다기보다는 기묘할 정도로 격식을 차린 모습이었습니다. 이 깊은 산골 펜션에서, 그것도 아침 식사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빳빳하게 풀먹인 하얀 린넨 셔츠에 날이 선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포마드를 발라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뒤로 넘겼고 콧수염은 자로 잰 듯 반듯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라도 온 것처럼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수행원인지 비서인지 모를 남자가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울 쪽에 연락을 취해 보겠습니다만 통신 사정이 좋지 않아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수행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노신사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혀를 쯧 하고 차더군요. 어쩔 수 없지. 천재지변을 인간이 어찌하겠나.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건 내 원칙에 어긋나는 일인데. 자네가 계속 시도해보게. 목소리는 낮고 중후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상대를 압도하려는 권위적인 울림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해 토스트를 아주 우아하게 그리고 천천히 썰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저는 잠시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이라고 불리는 그 노인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는 어딘가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타인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펜션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아니, 이 상황조차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적막하던 식당의 공기를 깨고 2층 계단에서 쿵쿵거리는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와이파이 왜 이래? 사장님, 여기 인터넷 안 돼요? 쩌렁쩌렁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차림새는 고요하고 클래식한 이 펜션의 분위기와는 그야말로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형광 핑크색 크롭티는 배꼽을 훤히 드러내고 있었고 아래에 입은 청반 바지는 너무 짧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짙은 눈화장에 새빨간 립스틱, 손가락마다 낀 굵은 반지들이 번쩍거렸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신경질적으로 화면을 두드리며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짜증나. 나 오늘 라이브 방송해야 하는데 데이터도 안 터지고 이게 뭐예요? 강원도 산골이라 그런가? 그녀의 등장에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조용히 식사하던 다른 투숙객들도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사람은 바로 창가에 앉아 있던 박 회장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미간이 확 구겨지더군요. 그는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본 사람처럼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밥맛 떨어지게 시리. 아침부터 웬 소란이야? 박 회장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빈 테이블에 털썩 주저앉아 껌을 딱딱 씹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사장님, 밥 언제 줘요? 배고파 죽겠네. 주인 여자가 황급히 다가가 뷔페식으로 차려진 음식을 안내했습니다. 여자는 접시에 음식을 산더미처럼 담아와서는 식사. 예절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우적우적 씹어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계속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말이죠.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갇힌 며칠 동안 저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 사이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을요. 마치 기름과 물처럼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종류의 인간이 포구라는 감옥에 함께 갇혀버린 셈이었으니까요. 박 회장은 식사를 하는 내내 곁눈질로 여자를 흘끔거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불쾌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집요하고도 끈질긴 시선. 혐오하는 척하면서도 놓치지 않고 쫓는 그 눈빛. 여자의 이름은 유진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인플루언서라고 하더군요. 구독자가 몇만 명이니 어쩌니 하며 펜션 주인에게 자랑을 늘어놓는 소리를 얼핏 들었습니다. 박 회장은 식사를 마치고 냅킨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맞은편의 수행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식당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김비서, 저런 걸 보면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으면 대낮에 저런 꼴을 하고 돌아다니나? 쯧쯧. 사회의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 요즘 젊은 것들은 수치심이라는 걸 몰라. 그의 시선은 유진의 드러난 허벅지와 가슴골에 꽂혀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도덕과 정의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욕망을 쫓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기이한 부조화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더군요. 말과 시선이 따로 노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 순간 밥을 먹던 유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입안에 든 빵을 꿀꺽 삼키더니 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요즘 누가 촌스럽게 남의 옷차림 가지고 훈계질이에요? 내 돈 내고 내가 입는데. 순간 식당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감히 어린 계집애가 그것도 저런 천박해 보이는 여자가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대접만 받고 살았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었죠. 뭐라고? 이 버르장머리 없는 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팡이 끝이 바닥을 쿵 찍었습니다. 어른이 말씀을 하면 귀담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내가 자네만 한 손녀가 있어. 내 손녀였으면 벌써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을 거야. 유진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전혀 주눅 들지 않는 기색이었습니다. 아, 네네. 손녀분 참 불쌍하네요. 밥 먹는데 체하겠네, 진짜. 꼰대도 적당히 하셔야죠.
그녀는 접시를 탁 소리나게 밀어놓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박 회장은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렸습니다. 저런, 저런, 말세야 말세. 저런 것들을 사회악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저런 것들을 선도하려고 평생을 바쳤는데. 김비서 내 말이 틀렸나? 수행원은 난처한 듯 고개를 숙이며 아닙니다. 회장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젯밤 펜션 로비에 걸려있던 액자 속 신문 기사에서 박 회장의 얼굴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장 박영석 회장, 청소년 선도 대상 수상 기사 속에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노인은 분노와 혐오, 그리고 알 수 없는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찬 빗줄기는 펜션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었고 우리는 이 섬 안에서 꼼짝없이 서로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 위에 올려진 배우들처럼 각자의 배역을 맡은 채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덕군자 행세를 하는 박 회장, 그리고 자유분방하다 못해 방탕해 보이는 유진, 그리고 관객이자 목격자인 저. 이 빗소리에 묻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눅눅한 비가 빨리 그치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닥쳐올 파국을 예고하듯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칠 기색이 없더군요. 아침 식사 시간에 그 소란스러웠던 해프닝이 있고 난 후에도 창밖의 빗줄기는 오히려 더 굵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았습니다. 식당의 창문은 뿌연 김이 서려 밖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색빛 물살이 유리창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흘리는 눈물 같아 보일 뿐이었죠. 유진이라는 그 젊은 아가씨가 횡하니 나가버린 뒤 식당에는 무겁고 끈적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적막했습니다. 저는 먹다 남은 커피를 마시며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온 신경은 창가 쪽에 앉아있는 박 회장에게 쏠려 있었으니까요. 박 회장은 분이 덜 풀린 듯 붉게 상기된 얼굴로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더니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수행원을 향해 다시금 일장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김비서, 자네도 봤지? 저게 바로 이 나라 교육이 무너졌다는 증거야.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저런 정신 상태로 무슨 사회생활을 하겠나?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치 웅변대회에 나온 연사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혈압 오르십니다.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물잔을 건넸지만 박 회장은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습니다. 내가 지금 내 혈압 걱정하게 생겼나?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저런 아이들을 방치하면 그게 결국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라고. 누군가는 회초리를 들어야 해. 누군가는 따끔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그는 회초리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그의 눈빛이 번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정의감이나 걱정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뜨겁고 집요한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도덕과 윤리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듯 했습니다. 방금 전 유진이 보여주었던 그 하얀 허벅지와 가슴 라인이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말이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책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자. 나는 쉬러 온 거야. 조용히 쉬다가 가면 그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에 피어오른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펜션 안은 거대한 어항속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높은 습도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배어 나왔고 벽지마저 눅눅하게 젖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았지만 산속의 습기는 기계의 힘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투숙객들은 하나둘씩 1층 로비로 모여들었습니다. 각자의 방에 갇혀 있자니 답답하기도 했거니와 끊임없이 들려오는 빗소리와 계곡 물소리가 공포심을 자극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인 부부는 미안한 마음에 따뜻한 옥수수와 감자를 쪄서 내왔습니다. 비가 그쳐야 다리 공사를 시작할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주인 남자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로비의 넓은 소파에는 저와 박 회장, 그리고 중년의 부부 한 쌍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찐 옥수수를 손에 들고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라곤 비가 정말 지겹게 오네요 라는 말뿐이었죠. 박 회장은 로비 한가운데 놓인 고급스러운 앤티크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왕좌에 앉은 왕처럼 말입니다. 그는 가져온 바둑판을 펼쳐놓고 수행원과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탁탁. 바둑돌 놓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신경이 바둑판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는 돌을 놓을 때마다 힐끔힐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뻔했지요. 오후 3시쯤 되었을까요? 드디어 기다리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 심심해 죽겠네. 여기 텔레비전 채널도 몇 개 안 나오고 뭐 할 거 없어요? 계단 위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의 등장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방금 샤워를 마친 듯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대충 털며 내려오는데 입고 있는 옷이 가관이었습니다. 하얀색 끈 나시 티셔츠는 속이 비칠 정도로 얇았고 아래에는 헐렁한 트레이닝 숏 팬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노브라 차림인 듯 가슴의 실루엣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화장은 지웠는지 민낯이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더 앳되고 도발적으로 보였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피부는 뽀얗게 빛이 났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습니다. 그녀가 계단을 다 내려오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중년 부부의 아내는 눈살을 찌푸리며 남편의 시선을 가로막았고 주인 남자는 헛기침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박 회장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바둑돌을 쥔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유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유진의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시작하여
가느다란 목덜미를 타고 내려와 얇은 티셔츠 아래로 비치는 가슴 언덕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와 엉덩이, 매끈하게 뻗은 다리까지 훑어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자가 여자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품평하고 감정하고 견적을 내는 듯한 시선. 마치 정육점 주인이 고기의 등급을 매기는 듯한 그 노골적인 눈빛에 저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유진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로비 한쪽에 있는 자판기로 걸어갔습니다.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캔 음료 하나가 퉁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허리를 숙여 음료수를 꺼낼 때 헐렁한 바지 속이 보일 듯 말 듯 아슬아슬했습니다. 꿀꺽꿀꺽. 그녀는 캔 뚜껑을 따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젖혀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목울대가 움직이는 모습, 목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 하나까지도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박 회장이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바둑돌을 바둑통에 털어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두게. 집중이 안 되는구먼.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유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행원이 당황해서 따라 일어났지만 박 회장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네. 자네는 쉬고 있어. 바람을 쐬겠다니요.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는 유진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유진은 음료수를 다 마시고 빈 캔을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박 회장을 불렀습니다. 박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봐, 젊은이. 내 이름은 박영석일세. 사회에서는 회장이라고 불리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좀 삼가주게. 그는 짐짓 점잖은 척하며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침에 보여주었던 그 불같은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아주 인자하고 교양 있는 신사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 네. 회장님. 뭐 하실 말씀이라도? 그녀는 짝다리를 짚고 삐딱하게 서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유진이요. 김유진. 유진이라. 이름은 참 예쁘구먼. 그런데 말이야, 유진 양. 자네는 부끄러움이라는 걸 모르나? 박 회장이 다시 도덕 선생님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침과는 달랐습니다. 아침에는 비난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면 지금은 묘하게 걱정해주는 척하는 끈적한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뭐가요? 옷 입은 거요? 유진이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여자가 몸가짐을 정숙하게 해야지. 그렇게 살을 내놓고 다니면 남자들이 헛생각을 하게 돼요. 그건 자네를 위해서도 안 좋은 거야. 나는 자네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네. 그는 한 발짝 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팔 간격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걱정된다고요? 회장님이 왜요? 유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는 평생을 청소년 선도와 사회 정화를 위해 힘써온 사람일세. 자네같이 방황하는 젊은 영혼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래. 눈빛을 보니 심성이 나쁜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겉모습이 너무 싼 티가 나서 원.
싼 티라는 말에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봐요, 회장님. 말 다 하셨어요? 싼 티라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 하지만 박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화내지 말고 들어. 내 말은 자네가 가진 그 아름다움을 왜 그렇게 저렴하게 소비하냐는 거야. 조금만 다듬으면 아주 귀한 보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말이야. 도와준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준다는 걸까요? 그 순간 저는 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팡이를 쥐고 있는 그의 손등에 푸른 힘줄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진도 그것을 느꼈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와주실 필요 없거든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아요. 그리고 저 인터넷 방송에서 돈 잘 벌어요. 회장님 용돈보다 더 많이 벌걸요? 그녀는 톡 쏘아붙이고는 횡 몸을 돌려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 특히 엉덩이의 움직임을 눈으로 집요하게 쫓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패배한 자의 쓴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먹잇감을 발견한 사냥꾼의 여유롭고도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저 아이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고립된 공간, 멈추지 않는 비, 그리고 억눌린 욕망. 이 모든 것이 뒤엉켜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라는 이름의 괴물을요.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둑판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가 바둑돌을 쥐는 손에 얼마나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지를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더욱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유진은 식당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주인 여자가 방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박 회장은 식사 때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평소에는 건강을 위해 술을 멀리한다던 그가 와인을 한 병 주문해서 혼자 거의 다 비웠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그의 얼굴은 불구죽죽해졌고 눈빛은 더욱 탁해졌습니다. 김비서, 비가 그치면 바로 서울로 가야 해. 할 일이 태산이야. 그리고 이번 일정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말게. 알겠나?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는 취기가 오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자는 말이야. 다룰 줄 알아야 해. 야생마 같은 여자일수록 길들이는 맛이 있는 법이지. 허허허. 그가 내뱉은 웃음소리가 식당의 눅눅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먹던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 속에 담긴 길들인다는 표현이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인격을 가진 한 인간을 동물처럼 길들인다니요. 그것도 자기보다 40년은 어린 손녀벌 되는 여자아이를 상대로 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테라스 문을 꼭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고 계곡 물소리는 이제 굉음처럼 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무게감 있는 발소리. 그리고 톡, 톡 바닥을 찍는 지팡이 소리. 박 회장이었습니다.
제 방은 복도 끝에 있었고 유진의 방은 제 방 바로 옆이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제 방을 지나쳐 유진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문에 바짝 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노크 소리도 말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기척만이 느껴졌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캄캄한 밤, 폭우가 쏟아지는 산속 펜션 복도에서 70 넘은 노인이 젊은 여자의 방문 앞에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잡으려다가 만 것일까요? 아니면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훔쳐보고 있었던 걸까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멀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서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는 유진의 방 앞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가 양의 우리 주위를 맴돌듯 말입니다. 소름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쭈뼛 섰습니다. 저 노인은 미쳤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호색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덕적 권위라는 가면 뒤에 숨어 비틀린 욕망을 정당화하고 있는 확신범이었습니다. 그가 유진을 선도하겠다고 가르치겠다고 말할 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그녀를 자신의 뜻대로 굴복시키고 싶다는, 지배하고 싶다는 욕망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똑똑하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고 은밀한 소리였습니다. 유진 양. 자네 자나? 낮고 쉰 목소리가 문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나일세. 박 회장이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유진은 자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서워서 숨죽이고 있는 걸까요? 중요한 이야기라 그래. 자네의 미래가 달린 일이야. 문 좀 열어보게. 응?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하면서도 묘하게 협박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철컥.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가 문을 열어보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책. 짧은 혀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더 문 앞에 머물러 있더니 이내 포기한 듯 발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이렇게 넘어갔다 해도 내일은 또 모레는 어떻게 될까요?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우리는 여전히 이 고립된 섬에 갇혀 있는데 말입니다. 박 회장의 욕망은 시간이 갈수록, 고립이 길어질수록 더욱 증폭될 것이 뻔했습니다. 마치 둑 안에 갇힌 물이 불어나 결국 둑을 터뜨리듯 그의 이성도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타겟은 명백하게 유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문득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시던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던가요? 하지만 지금 이곳은 호랑이 굴보다 더 위험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호랑이는 배가 부르면 사냥을 멈추지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그 탐욕이 도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을 때 그것은 그 어떤 맹수보다 더 교활하고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살면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유진에게 경고를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방관해야 할까요? 어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진짜 어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잠 못 이루는 밤, 홍천의 산속 펜션은 거대한 빗소리에 삼켜진 채 위태로운 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었지만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퀭한 눈으로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식당 입구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이미 박 회장과 유진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문전박대를 당했던 그 박 회장과 그를 꼰대라고 비웃던 유진이 한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말이죠. 박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고 유진은 턱을 괴고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은 제가 아직 세상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유진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딴판인 태도였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자네는 원석이야.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갈고 닦으면 아주 훌륭한 숙녀가 될 수 있어. 내가 도와주겠다니까. 박 회장이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숟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유진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좀 먹어봐. 몸에 좋은 거야. 자네 너무 말랐어. 여자가 좀 살집이 있어야지. 어머, 회장님도 참.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유진이 눈웃음을 치며 반찬을 받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일까요? 하룻밤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젯밤 문 앞에서 서성거리던 늑대는 어디 가고 지금 저기 앉아있는 인자한 할아버지는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고 날카로운 고양이 같던 유진은 왜 갑자기 순한 양이 되어버린 걸까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유진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박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실험실의 쥐를 바라보는 연구원처럼 혹은 덫에 걸린 짐승을 바라보는 사냥꾼처럼 그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저 아이 보통이 아니구나. 유진은 박 회장의 욕망을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이 유진을 길들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유진이 박 회장이라는 먹잇감을 향해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이 차려져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펜션이라는 밀실 안에서 늙은 늑대와 젊은 여우의 위험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다리기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비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참으로 지루하고도 눅눅한 오후였습니다. 여러분도 장마철에 빨래가 마르지 않아 집안 가득 퀴퀴한 냄새가 났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코를 자극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의 기분마저 축축하고 무겁게 짓누르곤 하지요. 그날 펜션 로비의 공기가 딱 그랬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하늘이 뚫린 듯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고 고립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서서히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목격했던 그 기묘한 장면, 박 회장과 유진 양의 다정한 식사 모습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로를 혐오하고 비웃던 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순식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로비 한 구석에 있는 안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책을 읽는 척하며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안의 호기심이 도덕심보다 조금 더 앞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의 집 불구경이 제일 재미있다는 옛말이 틀린 말은 아닌가 봅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자 박 회장은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꽤 두꺼운 양장본 책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목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겉표지가 낡고 색이 바랜 것으로 보아 꽤 오래된 서적인 듯 했습니다. 그는 로비 중앙의 테이블에 책을 탁 하고 내려놓으며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 양, 이리 와서 좀 앉아보게. 내가 자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가져왔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을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추고 아주 고분고분하게 다가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 회장님, 그게 무슨 책이에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순진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꼰대라고 쏘아붙이던 그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할아버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는 손녀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돋보기 안경을 꺼냈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건 고전 중의 고전이지. 인간의 도리와 예절,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 쓴 책이야. 자네같이 젊은이들이 요즘 이런 걸 너무 등한시해서 문제란 말이지. 겉모습만 치장할 줄 알지 내면을 가꾸는 법을 몰라. 그는 책을 펼치더니 손가락으로 한 구절을 짚어가며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정절이 어떻고 몸가짐이 어때야 하며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가 어때야 한다는 식의 21세기에는 듣기 힘든 고리타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유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턱을 괴고 앉아 박 회장의 입술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감탄사를 내뱉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저는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서 몰랐어요. 회장님은 정말 아는 게 많으시네요. 그녀의 칭찬 한마디에 박 회장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목소리를 더 높였고 설명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수업의 본질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은 설명을 핑계로 점점 유진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게. 마음이 흐트러지면 몸도 흐트러지는 법이라고 했어. 그는 책을 짚는 척하며 유진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쭈글쭈글하고 검버섯이 핀 노인의 손이 희고 매끄러운 젊은 여자의 손을 덮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유진이 손을 뺄 줄 알았습니다.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를 지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박 회장의 손을 살며시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 말에 박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거슬렸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맞잡은 손길에 흥분했을까요? 그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그래. 나를 친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의지하게. 내가 자네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네. 나는 자네가 안타까워서 그래. 그 고운 얼굴과 몸을 그렇게 함부로 굴리면 쓰나. 그는 몸이라는 단어를 뱉을 때 유진의 가슴 부근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도덕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중적인 모습이 얼마나 역겨웠는지 저는 마시고 있던 커피가 역류할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펜션 안의 공기는 점점 더 기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창밖의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금 세차게 퍼붓기를 반복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나무 바닥은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가끔씩 전압이 불안정한지 깜빡거렸습니다.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박 회장의 수업은 저녁 식사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놓고 유진의 어깨를 토닥이거나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척하며 목덜미를 스치기도 했습니다. 자네 머릿결이 참 좋구먼. 관리를 잘했어. 감사해요. 회장님 덕분에 오늘 많이 배우네요. 두 사람의 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기애애한 사제지간의 대화 같았지만 그 속에는 끈적한 욕망과 차가운 계산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고 있기가 힘들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마침 화장실을 다녀오던 유진과 복도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그 순진했던 표정을 싹 지우고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유진 양.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아니, 별일은 아닌데. 그냥 좀 걱정이 돼서 그러네. 뭐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저 박 회장이라는 분 말일세. 내가 보기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남자란 나이가 들어도 늑대 같은 구석이 있는 법이라네.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돌려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유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인지 고마움인지 알 수 없는 미묘한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제게 다가와 소곤거렸습니다. 선생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응? 그게 무슨 소린가? 늑대요? 글쎄요. 제 눈에는 이 빠진 늙은 개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저런 분들 제가 아주 잘 알거든요. 평생 대접만 받고 살아서 자기가 왕인 줄 아는 사람들.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속은 시커먼 사람들. 다루는 법은 의외로 쉬워요. 기분만 좀 맞춰주면 알아서 무너지거든요. 그녀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심심하잖아요. 갇혀서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좀 놀아드리는 거예요. 교육비는 좀 비싸게 받아야겠지만.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짙은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이 빠진 늙은 개.
그녀는 박 회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게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이빨이 빠졌다 해도 짐승은 짐승입니다. 궁지에 몰리거나 본능이 폭발하면 언제든 사람을 물 수 있는 법이지요. 유진의 저 자신감이 자칫 화를 부르지는 않을까, 늙은 늑대의 교활함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 부부는 비축해둔 식재료가 떨어져 간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카레라이스로 준비했습니다. 김치랑 드세요. 투숙객들은 불평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다들 지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박 회장만은 기운이 넘쳤습니다. 그는 마치 회춘이라도 한 사람처럼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허허, 카레라. 오랜만에 먹어보는군. 자, 유진 양. 여기 내 옆에 앉게.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옆자리를 비워두고 유진을 불렀습니다. 수행원은 저만치 떨어진 테이블로 쫓겨난 지 오래였습니다. 유진은 군말 없이 박 회장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하는 내내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인가 뭔가 하는 거요. 저도 실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유진이 카레를 한 숟가락 뜨며 물었습니다. 오, 기특하군. 기특해. 봉사 정신이야말로 상류층이 갖춰야 할 덕목이지. 내가 운영하는 재단이 있는데 거기 와서 일을 좀 도와주면 좋겠어. 내가 자네를 특별 홍보대사로 임명해 줄 수도 있고 말이야. 정말요? 우와, 저 그럼 회장님 덕분에 출세하는 거예요? 허허허, 출세라니. 그냥 내가 자네를 좀 밀어주겠다는 거지. 자네는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니까. 내가 세공만 잘해주면 아주 빛이 날 거야. 박 회장은 기분이 좋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식사를 하면서도 유진의 무릎 쪽에 손을 올리고 있거나 어깨를 감싸 쥐는 등 스킨십의 수위를 점점 높여갔습니다. 유진은 그럴 때마다 어머 간지러워요 하며 애교 있게 몸을 비틀었지만 결코 그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탁 아래에서 그녀의 다리가 박 회장의 다리를 슬쩍 건드리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박 회장의 숟가락질이 멈칫했습니다. 그의 동공이 확장되고 숨이 거칠어지는 것이 멀리서도 느껴졌습니다. 저 노인네 완전히 넘어갔구나. 박 회장은 지금 이 상황이 자신이 유진을 감화시켜 얻어낸 결과라고 믿고 있겠지만 사실은 유진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문 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가장 멍청한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비는 낮보다 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천둥 소리가 산을 울리고 번개가 칠 때마다 로비의 창문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마치 오늘 밤 무언가 사단이 날 것을 예고하는 하늘의 계시 같았습니다. 투숙객들은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회장과 유진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 양,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네. 피곤하지? 네, 조금요. 그래도 회장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 내일도 시간이 많으니 천천히 더 이야기하자고. 그리고 혹시 밤에 무섭거나 잠이 안 오면 언제든 내 방으로 오게. 내가 말동무가 되어 줄 테니.
박 회장이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방은 1층에 있는 특실이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회장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유진은 배꼽 인사를 하고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박 회장은 계단 위로 사라지는 유진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욕망이 그를 괴롭힐 테니까요. 그리고 유진 역시 그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옆방인 유진의 방에서는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끄럽다고 항의했을 테지만 오늘은 그 소리마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까요? 음악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삐걱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은밀한 발소리였습니다. 지팡이 짚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지팡이조차 두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문에 귀를 대었습니다. 발소리는 제 방을 지나쳐 다시 유진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똑똑, 어제보다 더 작고 더 간절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 양, 박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잔뜩 쉬어있는 욕망에 짓눌린 목소리. 자나? 나일세. 박 회장이야. 어젯밤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어제는 일방적인 접근이었다면 오늘은 무언가 합의된 듯한 혹은 기대에 찬 접근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좀 열어보게. 내가 줄 게 있어서 왔네. 자네가 좋아할 만한 거야. 줄 게 있다니요. 이 깊은 밤에.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애처로워졌습니다. 체면이고 위험이고 다 내팽개친 발정난 수컷의 애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방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낡은 경첩이 돌아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제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어머 회장님,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란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나른하고 요염한 목소리였습니다. 잠이 와야 말이지. 자네 생각에. 아니, 자네 걱정에 잠을 설쳐서 말이야. 박 회장이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걱정이요? 제가 뭐해도 아닌데요. 허허, 내 눈에는 자네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보여서 그래. 잠깐 들어가도 되겠나? 복도에서 이러고 있으면 남들 눈도 있고. 그는 기어이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상황을 기다렸습니다. 유진이 그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쫓아낼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몇 초가 저에게는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럼.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유진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호랑이를 제 발로 굴에 들인 것입니다. 달칵.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까지. 삐릭. 이제 두 사람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이 폭우 속 고립된 산장 펜션 좁은 방 안에서 70의 노인과 30대의 여자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박 회장은 이제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유진은 그녀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그를 방으로 들인 걸까요? 정말 그를 다룰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휘말려 들어가는 걸까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이 위험한 동거를 상상하니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벽에 귀를 바짝 대고 옆방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펜션의 벽은 생각보다 두꺼웠는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웅얼거리는 소리로만 들릴 뿐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간간이 박 회장의 허허허 하는 웃음소리와 유진의 날카로운 하이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들이 빗소리와 섞여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에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혹시 비명이라도 들리면 바로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옆방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사람이 넘어지거나 가구가 쓰러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 회장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에이, 이봐. 왜 이러나? 잠깐 내 말 좀 들어보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웃음기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약속이 다르잖아요. 이러시면 곤란하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박 회장이 선을 넘으려 한 걸까요? 아니면 유진이 덫을 놓은 걸까요? 소라는 잠시 이어지더니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방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박 회장이 복도로 쫓겨나듯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게. 나는 단지. 그는 문을 향해 무언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문은 쾅 소리를 내며 닫혀버렸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박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씩씩거리더니 이내 욕설을 중얼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에이 쌍. 건방진년 같으니라고.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낮에 보여주었던 그 고상한 척하던 말투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 회장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거절당하자마자 바닥을 드러내는 천박하고 저열한 민낯. 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오늘 밤은 이렇게 끝났지만 내일은 더 큰 파도가 몰아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 회장의 자존심에 상처가 났으니 그는 더 집요하고 더 악랄하게 덤벼들 것입니다. 그리고 유진은 그녀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밤새 내리는 비는 마치 이 모든 추잡한 욕망을 씻어내리려는 듯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일이 오면 이 질척거리는 진흙탕 싸움의 결말을 보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결말은 우리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연 빗소리에 묻혀버릴 뻔한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비가 그칠 듯 말 듯 하늘이 참으로 짓궂게 굴던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내리퍼붓던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졌지만
대신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 펜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결말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듯 세상은 온통 뿌연 장막 뒤로 숨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흙냄새와 물비린내,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썩어가는 낙엽 냄새가 섞인 묘한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모든 게 끝나겠구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펜션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곧 터져버릴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1층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다정하게 마주 앉아 수업을 운운하던 박 회장과 유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구석진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항상 빳빳하게 세우고 다니던 셔츠 깃은 구겨져 있었고 깔끔하게 넘겼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이마를 덮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초점을 잃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도 누군가가 지나가면 화들짝 놀라며 경계하는 눈빛. 그것은 사냥꾼의 눈이 아니라 덫에 걸려 피를 흘리는 늙은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식사가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숟가락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는 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어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반면 유진은 여유로웠습니다. 그녀는 창가 쪽, 그러니까 어제 박 회장이 앉았던 그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그 웃음소리가 적막한 식당 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구석에 앉은 박 회장의 어깨가 움찔거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박 회장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행동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무시였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상대를 말려주기는 아주 고단수 심리전이었지요. 저는 주인 부부가 내어준 숭늉을 마시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젯밤 문전박대를 당한 박 회장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을 겁니다. 감히 내가 나를 문전박대해? 라는 분노와 혹시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그의 속을 시까맣게 태우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때 주인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비가 잦아들어서 오후부터는 군청에서 중장비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쯤이면 임시로라도 통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투숙객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살았다, 살았어. 지긋지긋한 비도 이제 끝이네. 저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숨막히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박 회장의 표정은 굳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길이 열린다는 소식이 결코 반가운 뉴스가 아닌 듯 했습니다. 길이 열리면 사람들은 떠날 것이고 유진도 떠날 것입니다. 그가 공들여 쌓아올린 관계는 물거품이 되고 어젯밤의 수치스러운 기억만 남게 되겠지요. 아니, 어쩌면 더 큰 두려움이 그를 덮쳤을지도 모릅니다. 유진이 밖으로 나가서 어젯밤 일을 떠벌리고 다닐까봐.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급히 수행원을 불렀습니다. 김비서, 김비서 어디 갔어? 하지만 수행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짐을 챙기러 갔거나 박 회장의 히스테리를 피해 잠시 자리를 비운 모양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신경질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하는 소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에 유진이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어폰을 한쪽만 빼고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벌써 가시게요? 식사도 안 하시고. 그 말투는 어제와 똑같이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비웃음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속이 안 좋아서 그렇네. 자네는 많이 먹게. 그는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초라해 보이던지 혀를 차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더군요. 오후가 되자 밖에서 중장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포크레인이 흙을 퍼나르는 소리가 펜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곧 자유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비에 짐을 미리 내려놓고 들뜬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짐을 싸는 둥 마는 둥 테라스에 앉아 아래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정원의 벤치에 앉아 줄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평소 담배 냄새는 인격을 떨어뜨린다며 질색하던 그가 말입니다. 그의 발치에는 꽁초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펜션 건물을, 정확히 말하면 유진의 방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집요하고 섬뜩해서 저는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읍소를 해보려는 걸까요? 아니면 협박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명예, 사회적 지위, 그리고 채워지지 못한 욕망.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혹은 감추기 위해 그는 무리수를 둘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을 때니까요. 3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유진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짐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캐리어 가방이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떠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습니다. 화장도 완벽했고 옷차림도 첫날처럼 화려했습니다. 그녀가 로비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잡지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원에서 들어오던 박 회장과 딱 마주쳤습니다. 박 회장은 빗물과 땀에 젖어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주변에 다른 투숙객들이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릴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잠깐 나 좀 보지. 그가 유진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아, 왜 이러세요? 아프잖아요. 유진이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목소리 낮추게. 조용히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잠깐 내 방으로. 할 말이요? 할 말 없는데요, 저는. 그리고 그놈의 방 타령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어젯밤에도 그러시더니. 유진이 쏘아붙였습니다. 어젯밤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박 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입 닥치지 못해? 그는 쉿쉿하며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비굴함과 포악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왜 입을 닥쳐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회장님이 밤중에 제 방에 오셔서 그만하라고 박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나는 훈계하러 갔던 거야. 자네가 하도 행실이 바르지 못하니까 어른으로서 타이르러 갔던 거라고. 그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그러게 노인네가 점잖은 척 하더니.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박 회장은 더 큰 목소리로 유진을 몰아세웠습니다. 자네 같은 꽃뱀들이 수법이 다 그렇지. 어리숙한 늙은이 하나 잡아서 한몫 챙기려는 거 아니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디서 순진한 척 연기를 해.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을 덮기 위해 상대를 모함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죠. 하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 회장과 눈을 맞췄습니다. 꽃뱀이요? 아, 회장님 진짜 바닥이시네. 그녀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한몫 챙기려던 건 제가 아니라 회장님 욕심 아니셨어요? 어제 제 방에서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박 회장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뭐야? 그게 뭔데? 기억 안 나시면 들려드릴까요? 여기 다 들어있는데. 유진이 스마트폰 화면을 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1이네. 당장 내놓지 못해. 어머, 왜 이러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박 회장은 그녀를 덮칠 듯 달려들었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인 남자가 달려와 박 회장을 말렸고 다른 남자 투숙객들도 합세해 그를 떼어놓았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전현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저 폰 내놔. 부숴버릴 거야. 박 회장은 발악했습니다. 지팡이를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점잖던 도덕군자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아래에는 추악하고 흉포한 노인의 민낯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결국 터질 게 터졌구나. 유진은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냉소적인 표정으로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추해요. 정말. 그녀의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소리였습니다. 펜션 주인이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니면 도로 복구가 끝나자마자 순찰을 나온 것일 수도 있겠지요. 박 회장은 사이렌 소리를 듣자마자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경찰? 그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펜션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제복에는 빗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상황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로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는 모습이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 같았습니다. 그때 유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신고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여기 이분이요. 저를 성추행하고 협박까지 했어요. 어젯밤에는 제 방에 침입하려고까지 했고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박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뭐라고? 침입? 야, 이 나쁜 년아. 내가 언제? 박 회장이 다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경찰관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앉으세요. 아니,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박영석이야. 도덕 재무장 운동 본부장이라고. 그는 자신의 직함을 외쳐댔지만 경찰관들에게는 그저 난동을 피우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신분은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일단 피해자분 진술부터 듣겠습니다. 경찰관은 냉정했습니다. 유진은 차분하게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어제부터 저한테 하신 말씀들, 그리고 어젯밤에 제 방에 들어오셔서 하신 짓들 다 녹음되어 있거든요.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 하는 잡음과 함께 박 회장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 양, 몸이 참 예뻐.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랑 같이 한 번만 안아보자. 응? 딸 같아서 그래. 싫다고? 건방진 것. 내가 너 하나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 적나라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과 협박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대목 매장시킨다는 말은 그의 도덕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었다니. 딸 같다더니 진짜 징그럽네. 수군거림이 비난으로 바뀌어 쏟아졌습니다. 박 회장은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함정이야. 그는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본인 목소리 맞죠? 서로 동행하셔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안 가. 내가 왜 가? 나는 죄 없어. 전현이 꼬리쳐서 그런 거라고. 그는 끝까지 남 탓을 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단호했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됩니다. 일어나세요. 경찰관들이 박 회장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질질 끌려가다시피 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팡이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한쪽 구두가 벗겨졌지만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행원 김 비서조차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도 지긋지긋했겠지요. 박 회장이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명예가 그놈의 욕망 한 조각 때문에 순식간에 시궁창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는 이제 완전히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인생에는 이제 영원한 장마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펜션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유진은 경찰서로 가서 정식 조사를 받기로 하고 잠시 짐을 정리하러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335 모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박 회장의 지팡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고급 나무로 만든 꽤 비싼 지팡이였습니다. 주인 잃은 지팡이는 흙탕물이 묻어 볼품 없어 보였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 있던 주인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유진이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짐 가방을 끌고 펜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도 아니었고 슬픈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일을 하나 처리했다는 듯한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그녀의 빨간색 스포츠카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트렁크에 짐을 싣고 운전석에 오르려 할 때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생님, 저 갈게요. 그녀가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유진 양, 고생 많았네.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제가 위로의 말을 건네자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마음고생이요? 에이, 별로요. 그냥 재수옴 붙었다고 생각해야죠. 그래도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영감탱이 표정 보셨어요? 쫄딱 망한 표정. 그거 하나는 통쾌하던데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런 인간들 다루는 거 쉽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 언제 준비한 건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요. 그 영감이 저한테 꼰대질 할 때부터 촉이 왔거든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얘기할 때도 계속 켜놨죠. 언젠가 실수할 줄 알았으니까.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죠. 나이 먹었다고 다 어른은 아니잖아요.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받을 짓을 해야지. 그녀는 차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고는 미련 없이 펜션을 빠져나갔습니다. 빨간색 자동차가 산길을 따라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받을 짓을 해야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 말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걸까요? 비온 뒤의 숲은 더욱 짙은 초록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계곡물 소리는 이제 맑고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욕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박 회장만 빼고 말이죠. 저는 다시 펜션으로 들어와 짐을 챙겼습니다. 일주일 예정이었던 휴가는 5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조차 이제는 씁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짐을 차에 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장마 전선이 물러갔다는 소식과 함께 어느 사회에 저명 인사의 성추문 의혹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박 회장의 이야기겠지요. 세상은 참 빠릅니다. 그의 몰락은 빗물에 쓸려 내려가는 낙엽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나이 듦에 대하여 그리고 어른의 품격에 대하여. 이번 여행은 저에게 휴식 대신 아주 무거운 숙제를 안겨준 것 같았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펜션을 바라보며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잘 있거라, 더힐.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회장님. 그것은 그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이자 제 자신에게 보내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추하게 늙지 말자.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자. 그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빗소리에 묻혀 영영 사라질 뻔했던 한 노인의 이중적인 민낯. 그리고 그것을 가차없이 응징한 젊은이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종종 나이가 벼슬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아랫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존중을 요구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존경은 강요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박 회장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도덕을 내세우며 뒤로는 호박씨를 까는 어른들이 있는 한 세대 간의 갈등은 영원히 좁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릴 줄 알고 잘못된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특히 저 자신에게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창밖에 비가 내린다면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빗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묵은 때를 씻어내주고 맑고 투명한 영혼을 되찾아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